수영아, 문 열어줘. 제발. 할머니의 절규가 영하 25도 냉동창고 안에서 메아리쳤다. 손이 얼어붙어 철문을 제대로 두드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답변 대신 들려온 건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와 며느리 한수영의 차가운 웃음뿐이었다. 어머님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5억 원이면 충분하죠? 편히 가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 30년 전통의 해성수산 간판이 걸린 4층 건물. 새벽 5시 74세의 이수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남편 이봉수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젊은 시절 둘이서 맨손으로 일궈낸 수산물 도매업을 이제는 둘째 아들 민호가 운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트럭 소리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수정은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장으로 나가 그날 들어올 냉동 명태, 고등어, 새우를 확인하곤 했는데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한수영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36세의 수영은 5년 전 민호와 결혼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응, 일어났어. 수정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대답했다. 1층은 사무실과 주방이 있고 지하 1층과 2층이 거대한 냉동 창고였다. 영하 25도를 유지하는 그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십 톤의 냉동 수산물들이 보관되고 출하되었다. 아침은 간단히 차려뒀으니 드세요. 저는 새벽 배송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수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성의 없이 말했다. 식탁에는 찬밥 한 공기와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수정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미역국과 갖가지 반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상차림이었다. 수정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관찰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냉동 창고 때문인데 온도를 좀 높이면 안 될까요? 안 돼. 수산물은 온도가 생명이야. 1도만 올라가도 상품 가치가 떨어져. 하지만 한 달에 전기세만 500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수영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수정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 업계가 원래 그래. 비용이 많이 들어도 품질을 지켜야 신용을 잃지 않아. 신용이 뭐가 중요해요? 돈을 못 벌면서 신용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11살 손자 준서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인사드려요. 준서만큼은 수정을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수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준서, 어제 숙제는 다 했니? 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준서는 수정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따뜻한 할머니의 품은 준서에게도 수정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어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도 잡을 줄 안다고. 호호. 우리 준서가 할머니를 그렇게 자랑했구나. 그때 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 계속 매달리지 말고 빨리 학교 갈 준비해. 지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준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서 떨어졌다. 수정은 손자가 엄마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학교 갔다 와서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서가 나간 후 수영이 수정을 쏘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준서한테 너무 애착을 보이지 마세요. 아이가 할머니만 찾으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할머니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 교육에 안 좋아요.
요즘은 할머니들이 너무 개입하면 수영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수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2시경 수정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준서가 입을 스웨터를 만들어 주려고 한 달째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오후까지 배송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고 수영은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 갑자기 수영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영이 급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진우 씨. 수정은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네, 맞아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그 건으로 연락 주신 거죠? 수영은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건물 안에서는 어렴풋이 들릴 수밖에 없었다. 보험 가입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수정의 손이 멈췄다. 보험.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사고만 제대로 나면 거액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죠? 사고라는 단어에 수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다. 네. 물론 조심해서 해야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하고요. 수정이 언급되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며느리가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워낙 나이 드셔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수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이가 들었다고 바보 취급을 하는 것인가? 그럼 언제쯤 실행에 옮길까요?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다. 수정은 뜨개질 바늘을 꽉 쥐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해야겠네요. 자연스러운 사고? 수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민호도 모르는 일을 수영이 혼자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5억이라고 하셨는데. 5억. 수정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거액이 왜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 아,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럼 우리 회사 적자도 다 메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수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회사 적자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 민호가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럼 이번 주 중에 연락드릴게요. 준비 다 되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수영이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리바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날은 제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주실 수 있죠? 알리바이까지 만든다고? 이건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수정은 재빨리 뜨개질을 하는 척했다. 곧이어 수영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수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정의 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다. 응. 준서 스웨터 만들고 있어. 준서가 좋아하겠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라니. 수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방금 전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때 민호가 배송을 마치고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냈지. 너는 배송 어떻게 됐니? 오늘은 대형마트 3곳과 일식집 15곳에 납품했는데 생각보다 주문량이 적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수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수영이 끼어들었다. 여보, 정말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야. 민호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깊은 걱정이 읽혔다. 하지만 은행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인데. 수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은행 빚이 그렇게 많았나?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수정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수영이 준비한 저녁상은 여전히 간소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준서가 밝게 말했다. 수정은 손자의 목소리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무슨 일인데?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박수 쳐줬어요. 우와, 우리 준서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수정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자를 칭찬했다. 할머니, 그리고 오늘 급식에 생선이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회사 생선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준서의 말에 민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동안 품질로 승부했으니까. 아빠, 우리 회사가 왜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걱정한다고 하는데.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야, 준서야. 어른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가 대답했지만 준서는 이미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괜찮죠?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다. 당연하지. 우리 준서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수정은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 몰라 불안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했지만 요즘은 수영이 먼저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수정은 방금 전 들은 통화 때문에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고생하시면 안 되죠. 수영이 가짜 친절을 베풀었다. 수정은 며느리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몇 시간 전에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지금은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수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수영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주 안으로라는 말이 가장 무서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정은 겨우 잠에 들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냉동 창고에 갇혀서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꿈이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수정은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준서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정은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려워요. 준서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수정에게 다가왔다. 어디 보자. 아, 이건 분수 계산이구나. 수정은 안경을 쓰고 문제를 살펴봤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산수 정도는 문제없었다. 여기서 분모를 갖게 만들어야 해. 이렇게. 수정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알겠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니까 쉬워요. 우리 준서가 똑똑해서 그래. 할머니 설명이 좋은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웃고 있을 때 수영이 나타났다.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창고 점검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영이 갑자기 말했다. 수정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며칠 전 들은 통화가 떠올랐다. 뭘 점검해? 지하 2층 냉동창고요. 온도 센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창고 일에 수정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민호한테 시키면 되잖아. 민호는 지금 김에 대형마트에 긴급 배송하러 갔어요. 밤늦게야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내일까지 온도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수영의 말을 들으며 수정은 며칠 전 들은 통화가 떠올랐다.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럼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은 새벽부터 대형 주문이 들어와서 창고를 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수영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준서도 함께 가면 되죠? 수영이 준서를 언급하자 수정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손자가 함께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 물론이죠. 준서도 창고 구경 좀 하고.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큰 냉동창고 보고 싶어요. 준서가 신나게 말했다. 수정은 손자가 함께 한다니 마음이 놓였다. 좋아. 그럼 가서 봐주자. 세 사람은 함께 지하 2층 냉동창고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다. 지하 2층은 가장 큰 냉동창고가 있는 곳으로 영하 25도를 유지하며 주로 참치와 연어 같은 고급 수산물을 보관하는 공간이었다. 우와, 정말 춥다. 준서가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제일 큰 냉동창고예요. 수영이 거대한 철문을 가리켰다. 문은 두께 20cm의 단열재로 만들어져 있고 안전을 위해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비상 레버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 레버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안에 들어가서 온도계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벽 쪽에 붙어 있는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주시면 돼요. 같이 들어가지 그래? 저는 밖에서 다른 장비들 점검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수정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준서가 지켜보고 있고 단순한 점검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고 벽면에는 얼음 결정들이 맺혀 있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거대한 참치와 연어들이 철제 선반에 정렬되어 있었다. 여기 온도계들 상태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수영이 밖에서 소리쳤다. 수정은 벽을 달아 설치된 온도 센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센서는 영하 25.2도, 두 번째는 영하 24.8도, 세 번째는 영하 25.1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모든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수정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다. 냉동창고 문이 닫혀 있었다. 수영아, 문이 닫혔어. 수정은 당황해서 문으로 달려갔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비상 레버를 당겨봤지만 고장난 상태였다. 수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준서야, 할머니 여기 갇혔어. 손자를 불러봤지만 준서에게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전들은 통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수영이 자신을 고의로 냉동창고에 가둔 것이었다. 문 열어. 당장 열어. 수정은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두드릴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수정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과 발이 시려오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아팠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 수정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냉동창고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 10분이 지나자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15분이 지나자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수정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 충격적인 건 준서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2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였다. 수정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준서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따뜻한 미소 대신 차가운, 그리고 뭔가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준서야. 수정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온몸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수영이 나타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 문이 고장났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수영은 마치 연기하듯 놀란 척했다. 수정은 며느리와 손자를 번갈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둘 다 뭔가 어색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았다. 집에 올라가자. 수정은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수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준서도 그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정은 계속 떨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공포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가장 믿었던 손자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후 수정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두꺼운 옷을 입었다. 그제야 몸이 좀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실까요? 수영이 가짜 걱정을 표현했다. 괜찮아. 수정은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의 연기가 이제는 역겨웠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냉동창고에서 잠깐 갇히셨어요. 문이 고장났나 봐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다. 수정은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믿어주겠는가?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해봤자 침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강에서 뒤척였다.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영의 계획적인 행동, 준서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상황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준서. 문 밖에서 준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다. 준서가 눈을 빨갛게 울며 서 있었다. 준서야, 왜 이런 시간에?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정은 손자를 방 안으로 들였다. 준서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수정 앞에 앉았다. 할머니, 준서가 말을 시작하려다 눈물을 흘렸다. 왜 우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준서는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늘 거짓말한 거요. 수정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준서가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무슨 거짓말? 냉동창고 일이요.
정말은 엄마가 할머니를 일부러 가둔 거예요.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 그럼 왜 거짓말했니? 엄마가 시켰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실수로 갇힌 거라고 말하라고. 만약에 진실을 말하면 할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린 손자까지 거짓말에 동참시킨 며느리가 입살스러웠다. 준서야, 엄마가 또 다른 말은 안 했니? 준서는 한참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엄마가 할머니 앞으로 된 보험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보험? 네, 생명보험이요. 엄마가 할머니 몰래 가입했대요. 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 자신이 들은 통화가 맞았다. 얼마나? 5억 원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언제 그런 보험에 들었니? 할머니는 모르세요. 엄마가 할머니 도장으로 가입했어요. 수정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였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네.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냉동창고에.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준서야, 너는 왜 엄마를 도왔니? 수정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물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하면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수정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11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니? 네. 내일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해요. 치매? 네. 그러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고를 낼 거예요. 수정은 소름이 돋았다. 수영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했다니. 준서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살 수 있었어.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있니? 엄마가 보험에 가입한 서류 같은 건 말이야. 네, 엄마, 방에 숨겨놨어요. 보험, 서류랑 다른 서류들도요. 다른 서류? 회사 빚 관련 서류요. 그리고 할머니 사고 계획서도 있어요. 수정은 깜짝 놀랐다. 계획서까지 써놨다고? 어떻게 사고를 낼지,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지 다 적혀 있어요. 수정은 수영의 치밀함에 놀라면서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준서야, 그 서류들을 가져올 수 있니? 지금은 어려워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언제 가져올 수 있을까? 엄마가 내일 새벽 시장에 나가고 아빠도 배송 나가면 가져올 수 있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준서야, 엄마가 또 다른 계획이 뭔지 자세히 알고 있니?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1차로 냉동창고였는데 그건 실패했으니까. 이제 2차로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뜨리려고 해요. 수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단에서? 네. 지하 창고로 내려가다가 실수로 넘어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균형 감각이 안 좋아졌다고 말할 거래요. 그럼 3차 계획도 있다는 거야? 네. 만약에 2차도 실패하면 가스 사고를 낼 거래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가스밸브를 잘못 만졌다고. 수정은 몸서리를 쳤다. 며느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이 모든 계획을 누구랑 짰니? 보험 설계사 아저씨요. 박진우라고 하는데 엄마랑 자주 통화해요.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시켜 준 거구나.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빨리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경찰이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도 했고요. 수정은 이제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다. 수영 혼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보험 사기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준서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죽을 뻔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오늘 할머니가 냉동창고에서 나오실 때 너무 아파 보이셔서. 준서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우리 준서.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도와줘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할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수정은 손자를 꽉 안아주었다. 이 추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다음날 오전, 수영이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고 민호도 6시에 배송을 나간 후 수정과 준서는 수영의 방에 들어갔다. 할머니, 저기 침대 옆 서랍 맨 아래 칸에 숨겨뒀어요. 준서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과연 여러 서류들이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다. 수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한수영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 금액은 정말로 5억 원이었다. 그리고 가입일자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개월 후였다. 2년이 정말. 수정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남편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두 번째는 회사 채무 관련 서류였다. 은행 대출금이 무려 12억 원이나 되었고 매월 이자만 400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빚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세 번째는 수정을 가장 경악해 한 서류였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서라는 제목의 손글씨, 메모였다. 1차 계획 냉동창고 사고 실패, 온도계 점검 핑계로 창고 유인, 비상레버 고장 상태 이용, 저체온 증으로 자연사 연출, 준서 증언으로 사고 위장, 너무 일찍 발견됨, 실패, 2차 계획 계단 추락 사고 준비 중, 지하 창고 청소 핑계로 유인, 계단에서 실수로 밀기, 나이로 인한 균형 감각 상실 주장, 골절 후 병원에서 합병증 유도, 3차 계획 가스 사고 최후 수단, 치매 진단 후 시행, 취침 시간 LPG 밸브 조작, 가스 중독으로 사망, 노인성 치매로 인한 실수 위장, 주의사항, 준서 입막음 철저히, 진우와의 통화 녹음 금지, 알리바이 완벽 준비, 연기, 자연스럽게. 수정은 글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영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네 번째 서류는 박진우와의 계약서였다. 보험 사기 성공 시 보험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5억 원의 30%면 1억 5천만 원이었다. 준서야, 이 서류들 복사해야겠어. 어떻게 해요? 동네 편의점에 복사기가 있어. 가서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여기 갖다 놔야 해. 둘은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했다. 서류들을 복사하는 동안 수정의 손이 계속 떨렸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 담긴 서류들이었다. 복사를 마친 후 준서가 다시 원본을 수영의 방에 갖다 놨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더요? 응. 수영이가 그 박진우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녹음해야 해. 그때 수정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준서야, 내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지? 네. 있어요. 다음에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 몰래 녹음해 보자. 마침 그날 오후 3시경 수영이 또 박진우와 통화를 했다. 준서가 재빨리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진우 씨, 1차 계획이 실패했어요. 너무 빨리 발견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한 번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두 번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2차로 넘어가야겠어요. 병원 진단서부터 받아놓고요. 치매 진단 말이죠? 네. 치매 진단 받으면 더 쉬워질 거예요. 할머니가 뭘 말해도 치매 때문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럼 언제쯤 2차를 실행할까요? 이번 주말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출장 가시는 날로. 알겠어요. 그때 계단에서. 네. 그리고 만약 2차도 실패하면 3차로 바로 넘어가야 해요.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3차가 가스 사고죠? 맞아요. 치매 환자가 실수로 가스밸브를 잘못 건드린 걸로. 15분간의 통화가 모두 녹음되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녹음이 끝난 후 준서가 수정에게 말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정말로. 괜찮아. 준서야.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수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수영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위험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영이 먼저 말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서. 오늘도 아침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수정은 황당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기억력도 멀쩡하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 보시는 게. 수영이 계속 유도했다. 맞아요, 어머니. 미리 검사 받아 보시면 안심이 될 거예요. 민호도 수영의 말에 동조했다.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제가 예약 잡아 놓을게요. 수영이 말했다. 수정은 수영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거부하기 어려웠다. 괜히 의심받을까봐 걱정되었다. 알겠어. 수정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날 밤 수정과 준서는 다시 만났다. 할머니, 내일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가는 척 해야 해. 그리고 의사한테 내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아야 해. 그런데 엄마가 의사한테 뭔가 미리 말해놨을 수도 있어요. 준서의 말에 수정은 걱정이 되었다. 수영이 미리 의사와 짜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자. 어떻게요? 병원 가는 길에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야. 그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준서는 할머니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모았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요? 응. 수영이가 실제로 나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래야 누구도 의심할 수 없거든. 수정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수영의 2차 계획을 역이용해서 현장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이 병원 예약을 했다며 수정을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길에 수정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수정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매우 정상이십니다.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모두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의사의 말에 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런 증상은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치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다. 이제 수영의 치매 위장 계획은 실패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영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계획이 틀어지자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머니, 다행이네요. 건강하시다니. 수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날 저녁
수영은 다시 박진우와 통화했다. 준서가 또다시 녹음을 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치매 진단에 실패했어요.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게 되었는데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이번 주말 남편 출장 갈 때 바로 2차 실행할게요. 너무 급작스럽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의심받기 전에 끝내야 해요.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으로 하시죠. 제가 알리바이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번엔 꼭 성공시킬게요. 통화를 들으며 수정은 소름이 돋았다. 토요일은 이틀 뒤였다. 그날 밤 수정은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토요일에 내 엄마가 나를,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아니야.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무슨 기회요? 토요일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잖아. 큰아버지 생일이라서. 수정의 시아버지 81번째 생일이 토요일이었다. 큰아들 대수와 큰며느리 영숙,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친척들 앞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할머니가 안전할까요? 괜찮아. 친척들이 오기 전에 수영이가 뭔가 시도한다면 그때가 바로 현장을 잡을 기회야. 수정은 위험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를 믿어.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도우기로 했다. 금요일 밤, 민호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다. 큰 거래처에서 긴급하게 협상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정은 이것도 수영이 미리 계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내일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겠어요. 수영이 가짜 걱정을 표현했다. 괜찮다. 준서도 있고, 그래도 제가 옆에서 모시겠어요. 수영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수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다. 수정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복사한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다. 친척들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수영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했다. 오전 10시경 수영이 수정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하 창고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친척분들 오시기 전에 드디어 시작되었다. 수정은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 해야 해? 네. 미루면 냄새날 수 있어요. 수영의 2차 계획이 시작되려고 했다.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계획 말이다. 준서는 어디 있니? 학원에 갔어요. 오후에 올 거예요. 수영이 준서를 미리 보낸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그럼 같이 내려가자. 수정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볼 때였다. 수정과 수영은 함께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좁은 계단이었다. 수영이 앞장서고 수정이 뒤를 따랐다. 수정은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 수영이 갑자기 멈춰 섰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요. 수영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결심에 찬 눈빛이었다. 왜? 어머니, 죄송해요. 수영이 갑자기 수정을 밀었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 난간을 꽉 잡고 버텼다. 수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수영이 다시 밀려고 했지만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준서가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수영은 당황했다. 준서야, 왜 여기 있어?
학원에 갔다고 했잖아.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준서가 울면서 수정을 보호하려고 했다. 준서야, 비켜. 이건 어른 일이야. 안 돼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척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어머니, 계시나요? 큰아들 대수의 목소리였다. 수영은 완전히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다. 어머니, 이건 나중에 다시. 아니야. 지금 당장 위로 올라가자. 수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친척들이 온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때였다. 위로 올라가자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큰아들 대수와 큰며느리 영숙,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5명 정도였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영숙이 밝게 인사했다. 고맙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어요. 수정이 엄숙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수가 궁금해했다. 수영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당황해했다. 수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다. 어머님, 또 그런 말씀을.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기억력이 나쁘다고. 그럼 이건 뭐야? 수정이 복사한 서류들을 꺼냈다. 친척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보험 가입 서류를 본 대수가 놀랐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앞으로 5억 원 생명보험이? 수영이가 내 몰래 가입한 거예요. 내 도장을 도용해서 말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정이 살인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친척들이 내용을 읽고 경악했다. 이게 진짜예요? 사촌형 영수가 물었다. 수영이 방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준서가 봤어요.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집중되었다. 준서는 떨리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단에서 밀려고 했어요. 수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해? 그럼 이 녹음도 설명해봐. 수정이 핸드폰으로 녹음된 통화를 틀었다. 수영과 박진우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1차 계획이 실패했어요. 이번 주말에 2차로 계단에서 친척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정말로 계획한 거였어? 그래도 어머님을 죽이려고 할 줄은. 친척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대수가 수영에게 다가갔다. 수영 씨,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수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빚이 12억이나 되는데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5억이면 회사도 살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오래 못 사실 텐데. 수영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연이 정말. 대수가 분노했다. 그럼 준서는 뭐야? 애까지 거짓말에 동참시킨 거야? 아이니까 협박하기 쉬웠거든요.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하니까 금방 말을 들었어요. 수영의 뻔뻔함에 친척들이 경악했다. 준서가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수정은 손자를 안아주었다. 괜찮다. 우리 준서. 마지막에 용기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영숙이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잠깐. 수영이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경찰에 신고하면 준서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친척들은 차갑게 반응했다. 용서?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해? 그래. 이런 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결국 대수가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수영을 연행했다. 이제 할머니는 제가 지켜요. 준서가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우리 준서.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들어서고 있었다. 저게 뭐지? 친척들이 창밖을 내다봤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대수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왔습니다. 이수정 여사님 계시나요? 네, 계시는데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들이 거실로 들어왔다. 수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이수정 여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께서 대박이 나셨습니다. 대박이요? 네. 30년 전 남편분께서 부산 해운대에 구입하신 땅이 있으시죠? 수정은 깜짝 놀랐다. 그런 땅이 있었나? 30년 전에 남편이 투자한다고 200만 원 주고 산 땅이 있긴 한데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이요? 네. 보상금이 30억 원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다. 30억? 수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정확합니다. 30년 전 200만 원이 30억 원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친척들이 모두 경악했다. 어머님, 그런 땅이 있으셨어요? 남편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냥 산골짝 땅인 줄 알았어. 이제 여사님께서는 30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연행되던 수영이 이 소식을 들었다. 뭐라고요? 30억? 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5억 원을 위해 살인을 시도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30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3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수영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나를 잘 대해줬다면 그 돈을 나눠줄 생각도 있었어.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려 한 사람에게 무슨 돈을 줘? 수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5억을 위해서 30억을 포기했다고요.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수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이 수영을 차에 태우며 말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아마 10년은 받을 것 같네요. 수영이 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절망의 소리를 질렀다. 30억, 30억이었는데 친척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30억이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신 거네요. 수정은 손자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내 교육비도 대학 등록금도 다 해결됐어. 준서가 할머니를 꽉 안았다. 며칠 후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아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괜찮다. 아들아, 너도 몰랐던 일이니까. 그런데 30억이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회사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들아, 가족끼리 무슨 감사. 앞으로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돼. 한 달 후, 혜성수사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12억 원 빚을 모두 갚고 최신 냉동 설비까지 설치했다. 직원도 늘리고 배송 트럭도 새로 샀다. 할머니, 이제 우리 회사가 정말 크죠? 준서가 신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준서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 그런데 엄마는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요? 오래 있을 거야. 하지만 준서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준서는 이제 완전히 밝은 표정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정이 말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 특히 준서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민호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30억 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거예요. 맞아. 돈은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니? 그런데 수정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준서야, 내가 어떻게 그날 학원에 안 가고 집에 있었지?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몰래 집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준서가 정말 똑똑하구나. 6개월 후, 법원에서 수영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보험 설계사 박진우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징역 8년을 받았다. 법정에서 수영은 마지막까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차갑게 말했다. 후회해도 늦었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5억 원 때문에 30억을 잃었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5억도 문제가 아니야. 1억이든 1000억이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 마음이 문제야. 판사도 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했지만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정은 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1년 후, 혜성수사는 부산에서 가장 큰 수산물 도매업체가 되었다. 민호는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고, 준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했다. 수정은 30억 원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다. 할머니, 왜 돈을 나눠줘요? 준서가 궁금해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독이 돼. 나눠줘야 약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처럼요? 맞아. 돈에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적당히 가지고 나머지는 나눠주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수정은 옥상에서 부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동안 수산물 장사를 하며 살아온 이 바다가 결국 자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준서가 올라왔다. 바다가 예쁘구나. 네. 정말 예뻐요. 할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만약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줬다면 정말로 돈을 나눠주셨을 거예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하지만 수영이는 자격이 없었어. 어떤 자격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마음. 준서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할머니, 저는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준서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를 지켜줬잖아. 둘은 함께 석영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정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졌다. 2년 후, 수영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5억 원을 위해 30억 원을 버린 것도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더 큰 잘못은 가족을 돈으로 바꾸려 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수정은 편지를 읽고 그냥 버렸다. 할머니, 엄마 편지 안 답장하세요? 답장할 필요 없어. 진짜 반성했다면 편지부터 보내지 않았을 거야. 왜요? 진짜 미안하면 조용히 지내야지. 용서해달라고 편지 보내는 건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준서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3년이 지나고 준서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성적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한 학생으로 자랐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경영학과 갈 거예요. 우리 회사 더 크게 만들어서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고맙다, 준서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수정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했다. 이런 손자를 두어서 정말 행복했다. 어느 날 수정은 민호에게 말했다. 아들아, 나 이제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 떼려고 해. 왜요,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진짜 쉬고 싶어. 너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럼 어머니는 뭐 하고 지내세요? 준서 뒷바라지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민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들아. 5년 후 준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수정은 손자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너 혼자 힘으로 한 거야. 할머니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수정은 손자가 자랑스러웠다. 준서야, 대학 가서도 돈에 휘둘리지 마라. 돈은 도구일 뿐이야. 네, 알겠어요. 할머니 가르침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수정은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봤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다. 30억 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었다. 10년 후 수영이 출소했다. 하지만 수정은 만나주지 않았다. 할머니, 엄마가 만나달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생이 된 준서가 말했다. 안 만날 거야. 만날 이유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핏줄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되는 거야. 수정은 단호했다. 엄마가 진짜 반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반성은 혼자 하는 거야. 용서받으려고 하는 반성은 진짜 반성이 아니야. 준서는 할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수영은 결국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전 남편 민호는 재혼했고 아들 준서도 만나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살아가야 했다. 현재 85세가 된 수정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준서는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호는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은 준서와 함께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가요? 할머니, 너 같은 손자를 둬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같은 분을 할머니로 둬서 행복해요. 둘은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만약에 그 땅이 없었다면, 30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왜요? 수영이는 돈이 있든 없든 결국 나쁜 선택을 했을 거야. 돈은 핑계였을 뿐이지. 그럼 돈이 있어서 더 좋아진 건 없어요? 물론 있지. 너 교육시키기 좋아졌고, 아빠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고. 수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말이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럼 엄마를 용서할 생각은 정말 없으세요? 용서는 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용서한다고 다시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 준서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세요. 현명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거지. 85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아.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어머니, 준서야, 여기 계셨네요. 아빠, 일 끝났어요? 응. 오늘도 수고 많았어. 민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새로운 냉동창고 준공식이에요. 꼭 참석해 주세요. 새 냉동창고? 네. 이번엔 최첨단 시설로 만들었어요. 온도 조절도 완전 자동이고 안전장치도 완벽해요. 수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참석할게. 그리고 어머니, 이번 냉동창고 이름을 수정관이라고 지었어요. 내 이름으로? 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셨으니까요. 수정은 감동했다. 고맙다. 아들아. 다음날 준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해성수산의 새로운 냉동창고 수정관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우리 어머니 이수정 여사님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해성수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3년 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밝혀내신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손자 준서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호가 꿋꿋하게 사업을 일구어온 덕분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운 좋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지만 진짜 행복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돈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다. 준공식이 끝난 후 수정은 새 냉동창고를 둘러봤다. 3년 전 그 무서운 일이 있었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안전한 시설이었다. 할머니, 어떠세요? 준서가 물었다. 좋다. 이제 정말 안전하겠구나. 네. 혹시라도 갇혀도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정은 그때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없을 거예요, 할머니.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민호의 세 부인 미영도 함께였다. 어머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수정은 새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했다. 수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고맙다.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어머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뭐가? 수영이가 만약 어머니를 잘 대해줬다면 정말로 재산을 나누어 주실 생각이었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당연하지.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들 몫이 되는 건데. 그럼 얼마나 주실 생각이었어요? 50억 정도?
회사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민호는 깜짝 놀랐다. 50억이나요? 응. 근데 수영이는 5억을 위해서 그 50억을 포기한 거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네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았던 거야. 50억을 기다리기보다는 5억을 당장 갖고 싶었던 거지. 준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엄마가 30억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굳이 할머니를 해치지 않았을까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영이는 30억이 있어도 결국 나를 해쳤을 거야. 왜요? 30억을 갖기 위해서라도 나를 없애려고 했을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수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수영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1년 후, 준서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저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해요. MBA 하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2년 동안 할머니를 못 뵙게 되는데 괜찮아. 내 미래가 더 중요해. 할머니,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아직 건강해. 준서는 할머니를 꽉 안았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서. 2년 후, 준서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왔다. 수정은 여전히 건강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구나. 준서는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미국에서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이제 우리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야심이 크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돈에 욕심내지 않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수정은 흐뭇했다. 그래.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준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수산물 쇼핑몰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뒀다. 5년 만에 매출이 10배로 늘었다. 할머니, 우리 회사가 이제 정말 크죠? 그래. 대단하다.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실력이야. 그런데 어느 날 준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감옥에 있던 수영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수정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해졌다. 그래. 어떻게? 간암이었대요. 감옥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다고. 그렇구나. 수정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할머니,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안 갈 거야. 정말요? 응. 갈 이유가 없어. 준서는 혼자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서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는 맞지. 하지만 내게는 며느리가 아니었어.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프긴 하지. 하지만 동정은 아니야. 수정은 솔직했다.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안타깝긴 해. 현재 90세가 된 수정은 여전히 정정하다. 준서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수정의 증손자였다. 증조할머니. 3살 된 증손자 지훈이가 수정에게 달려왔다. 우리 지훈이, 어서 와. 수정은 증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이제 4대가 함께 살게 됐네요. 준서가 말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지훈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글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부터 해야겠지. 준서는 웃었다.
저도 그 이야기로 시작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 사대가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정이 말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뭐가요? 할머니? 우리 가족은 절대 돈 때문에 서로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가? 수영이 엄마를 정말로 용서하셨어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 차이가 뭐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고, 기억은 교훈을 위한 거야. 준서는 할머니의 지혜에 또 한 번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존경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오래 산 할머니야. 그날 밤, 수정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부산 바다를 바라봤다. 70년을 살아온 이 도시, 30년을 일한 이 바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특히 그 어려웠던 3년 전의 일조차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가족의 진짜 소중함을 몰랐을 테니까. 할머니, 감기 걸려요. 준서가 올라와서 담요를 덮어주었다. 고맙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점이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더 좋은 일로 바뀌었잖아. 정말 그렇네요. 만약 수영이가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면 30억 원도 몰랐을 거고 너의 진짜 마음도 몰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야. 둘은 함께 별을 바라봤다.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를? 오래오래 사세요. 지훈이가 클 때까지는 봐주세요. 최선을 다해볼게.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다. 95세가 된 수정은 어느 날 평화롭게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준서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수정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수정이 도움 많은 사람들까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준서가 조사를 읽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돈에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서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중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준서가 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보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준서에게,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돈에 욕심내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현재 준서는 40대가 되어 해성수산을 더욱 크게 키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 지훈이도 이제 13세가 되어 중학생이 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아빠,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그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저도
증조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자라주면 증조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아빠, 그 나쁜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욕심이 너무 컸어서야.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렸지. 가장 소중한 게 뭔데요? 가족이야.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는 증조할머니 닮아서 착한 아이야. 해성수산은 현재 부산에서 가장 큰 수산물 유통업체가 되었다. 하지만 준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직원들과 이익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입구에는 수정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이다. 이수정. 매년 수정의 기일에는 전 직원들이 모여서 그녀를 기린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수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 회사의 창립자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돈보다 가족을, 이익보다 신의를, 성공보다 사랑을 선택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 돈에 욕심내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수정의 가르침이 지금도 부산 바다에는 수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준서를 통해, 지훈이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은 아닙니다. 수정 할머니에게 수영은 며느리였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고 준서는 손자이면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돈과 재산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영은 5억 원을 위해 30억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말이죠.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준서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